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전체 등교가 하면 온라인 수업을 이제 다시는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가진 않네요. 지금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지금 전면 온라인으로 고등학교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평소에 수업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서 이제 쭉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주 생활,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의식주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토가 일본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도시라던가 철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되면 우리 학문이라던가 민족문화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요.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서 분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식주 생활인데요. 의식주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의식주 생활과 이제 일본의 식민지배하면서 달라지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의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불렸다는 것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얀색 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얀색은 이제 선비의 색이고, 선비의 색이고, 이제 고고한, 학과 같은, 그런 절개를 상징하는 옷이다라고 해서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염색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구려 시대부터 흰 옷을 여러 가지 색깔 옷들을 즐겨 입은 그림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는 걸 보면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흰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이제 하나의 예의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흰 옷을 즐겨 입는 게 일본은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한국인들의 그런 풍습을 제거하를 목적으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염색 옷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흰 옷을 입고 있는 게 일본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쓸데없는 노동력을 들이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엄마들이 하얀색 옷을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노력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랑 같이 옷을 사러 갔을 때 흰 옷을 골라보면 아마 대부분의 엄마가 그럴걸요. 어머님들이 야, 흰 옷은 금방 때타, 더러워져 라고 하면서 흰 옷을 고르지 못하게 하는 경험, 저희 어머님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흰 옷은 금방 때가 타거나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들이는 시간 동안 일본이 원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풍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흰 옷 대신에 색깔의 옷을 입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대도시에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옷들이 변하게 됩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한복은 이제 질질 끌리거나 하게 되면 활동하는 데에서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품이 이제 통이 너무 크게 되면 이렇게 편하기는 한데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걸거적거리면서 걸리기도 하고 해서 좀 아무래도 일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복장은 아니에요, 한복이. 그래서 좀 통을 줄인다거나 폭을 줄인다거나 해서 이제 몸에 좀 맞는 형식으로 개량 한복이 이제 도시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아예 이렇게 한복을 바꿔 입을 거면 차라리 그냥 양복이나 양장을 입자. 양복은 아버지들이 입는 그 옷을 얘기하고요. 요즘은 양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어머님들이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으시는 그런 그 옷들 있죠. 그거를 옛날에는 다 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서양식의 그런 제대로 차려입은 격식 있는 옷을 입는 게 유행을 했고요.
이런 옷들을 입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기 모던보이 간다, 모던걸 간다 라고 하면서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싸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좀 당시 유행을 막 선도하면서 갔던 사람들을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비난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죠. 지금 일제 식민지가 돼서 누구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고 그러고 있는데 돈도 많아서 뭐 저렇게 옷 빼입고 돌아다니면서 여유 있게 산다, 뭐 이런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1930년대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 얘기고요.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는 대륙 침략 시기 이후에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실용적이면서 일할 때 불편이 없는 옷들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이제 국민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일할 때 입는 옷들을 강요를 했고요. 여자들도 치마, 한복 치마 뭐 이런 거 입고서는 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입는 치마 대신에 입는 바지를 강요하는데, 이 바지가 일본에서 이렇게 입으라고 강요했었던 바지를 당시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몸빼라고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입는 되게 이렇게 헐렁하면서 이렇게 쭉 처지는 형태의 이런 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가끔은 그 젊은 여자들도 좀 요즘 들어서 가끔 입는 거 보고는 저거 할머니들 입는 옛날에 몸빼 바지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바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바지라고 부르는 이제 몸빼 바지를 입도록 강요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물러간 이후에도 이게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 불편한 걸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일바지 입어보니까 괜찮거든요. 뭐 좀 모양은 좀 안 나지만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쉽게 앉거나 뭐 이렇게 서거나 뭐 이런 뭐 다른 동작을 취해도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할머님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뭐 선생님 안 입어봤습니다만 입어본 사람들 말로는 편하다고 하던데요. 네.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 의생활에 영향을 남기고 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식생활과 오늘날의 식생활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졌거든요.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음식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시작이 이제 일제시대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제국 때도 일부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만, 주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노동자들이라던가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이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국 음식이라던가 일본 음식들을 이제 내놨는데, 이 중국 음식으로 해서 이제 물론 중국 본토에는 없는 음식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준 음식이 이제 만들어지죠. 바로 짜장면이 중국에서 들어온 화교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서 전 국민이 즐겨 먹는 국민 음식이 됐죠. 짜장면 그러면 선생님 어릴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먹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요즘이야 뭐 워낙 대중화가 돼서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우동이죠. 우동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카레 라이스가 들어왔고,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 있죠. 바로 돈가스가 들어옵니다. 네. 원래는 이게 뭐 근본 없는 말이죠. 예. 돈은 아마 그 돼지를 뜻하는 돈인 것 같고요. 까치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튀긴 음식을 이야기하는, 그때 이제 까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커틀렛이에요. 커틀렛인데 이게 뭐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돼지 이렇게 된 거고요. 일본에서도 돈가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일본 여행을 처음 갔을 때 돈가스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주문을 해야 되는데, 돈가스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뭐지 막 포크 커틀렛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포크 커틀렛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러더니
카레라이스를 갖다 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서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카레 알레르기 있는지를 몰라가지고서 나온 거니까 그냥 꾸역꾸역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했죠. 이게 그냥 돈가스였어요. 그냥 돈가스 그러면 되는 거를 참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은 일본 가실 일이 있으면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돈가스라고 얘기하시면 돈가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 들어온 뭐 짜장면이라던가 일본에서 들어온 우동, 카레라이스, 돈가스, 뭐 오므라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들어왔고요. 참, 초밥이라던가 뭐 회를 먹는 것, 이런 것도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양식으로 들어온 것 중에 이제 간식이죠. 요즘은 뭐 거의 안 먹습니다만 캐러멜이 이제 그 설탕을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서 만드는 간식인데, 이제 캐러멜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 외에도 뭐 쿠키류 같은 것들, 이런 게 일본을 통해서 서양 음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뭐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특히 이제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스파게티나 돈가스 같은 게, 뭐 스파게티나 피자 같은 게 이제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뭐 전통적인 피자나 스파게티하고는 좀 미국화가 많이 되어서 이탈리아에 가서 먹어보면은 피자하고 파스타, 뭐 스파게티 같은 게 좀 달라요. 아무래도 미국을 한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음식들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 뭐 동남아, 요즘은 뭐 동남아 음식들도 들어오고 뭐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다 접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이때부터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주거인데요. 이제 주거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대로 살던 대로 초가집에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와집인데 이제 구식 기와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량형 기와집이 있거든요. 계량형 기와집 말고 정말 시골의 그 한옥들에 대부분을 거주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화되고 이제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개조가 됩니다. 그래서 계량 한옥이라고 불리우는 한옥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한옥들이 주로 지금 북촌이라던가 이런 쪽에 있는 한옥들은 전통 한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개량이 돼서 만들어진 한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아예 서양식 가옥을 본받아서 지어진 이제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지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었던 뭐 군산이라던가 목포 같은 곳에는 일본인들이 사는 일본식 가옥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식 가옥도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 상품처럼 그렇게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군산에 가보면 일본식 절이라던가 일본의 그런 전통 가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뭐 관광 자원으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 커지고 이제 도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뭐 계량 한옥이나 문화주택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의 외곽이라던가 그동안에는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산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빈민들은 토막집이라 그래서 사실상 무슨 토구를 파는 거예요. 토구를 파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겨우 이제 천장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얼키설키 지어 가지고서 거주를 했었던 거죠. 겨울철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집들이 나중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여기에 더 이런 빈민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서울 시내의 외곽 지역에 보면 이제 오래된 집들은 소위 얘기해서 뭐 달동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전국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원래는 없었던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조선에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이 일본이 봤을 때에는 야, 여기 개발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동해안 지역의 공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청진과 흥남 같은 도시들,
이제 이곳들이 이제 북부 지역에 우리 선생님과 수업을 했었죠. 네, 중화공업을 이제 개발을 하던 병창기지와 정책을 취했을 때 개발됐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청진이나 흥남 같은 동네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항만 도시로서 이제 항구 입지적으로 봐서 이제 유명해진 도시가 군산과 목포,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군산과 목포 같은 도시들이 발달을 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청도하고 이제 전라도하고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강을 끼고서 이제 해운과 수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목포는 이제 전라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곡식들을 이제 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해 같은 곳은 이제 해군 기지가, 지금도 진해에 가면 해군 기지가 있는데요. 이 진해 해군 기지의 원조가 바로 일제 시대 군항으로서 개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진해와 창원, 마산을 합해서 지금은 이제 창원시로 통합이 모두가 됐는데요. 이 진해가 시로 있을 당시에 이제 유명했었던 게 진해의 벚꽃 축제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 진해 벚꽃 길이 유명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많지 않은 조용한 동네인 진해가 벚꽃철만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지로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진해가 바로 일본의 그런 해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의 해군 도시로, 해군 항구로서 개발이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오래된 그런 벚꽃 명소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철도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한 도시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바로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선이라던가 경부선이 갈라지는 곳이 이제 대전인데요. 원래는 대전이 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청도의 주요 도시는 여기 뭐 전통도시 쇠퇴한 도시에 나옵니다만 전주, 경주와 함께 공주가 충청도의 주요 도시였거든요. 근데 공주로 지나가지 않고 그 공주 바로 옆에 있는 대전 지역으로 철도를 지나가게 깔므로써 의도적으로 공주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전주라던가 이 경주 같은 경우에도 전라도에 할 때 전자가 바로 이 전주에서 따온 전자고, 경상도의 경자가 여기 경주에서 따온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큰 대도시들이었는데, 이런 대도시들을 일부러 죽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대체 도시들로 옮김으로써 일본이 지역 세력들을 약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어떤 도시들은 키우고 어떤 도시들은 죽이고 막 이러는데요.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건 도시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지 지역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성의 북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주로 이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제 남촌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이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북촌과 남촌의 기준이 청계천이라서 청계천의 위쪽으로 가면 조선인들 거주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일본인 거주 지역인데, 청계천 남쪽에서 유명한 동네가 지금 이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은 바로 명동이 그쪽입니다. 이 명동은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제시대에는 본정통이라고 부르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 명동 그러면 지금도 외국인들이, 지금이야 코로나19 상황이라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오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렸었던 곳 중에 한 곳이 명동이거든요. 이 명동은 이제 예전부터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느낌 자체가 우리 조선의 수도 서울이 아닌 일본적인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이라던가 옛날에 한국은행이라던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최신국, 우체국 본부 같은 것들, 이런 건물들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약간 서구식 풍인데,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서구식 풍의 그런 건물들이 즐비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야인 시대나 뭐 장군의 아들 뭐 이렇게 유명했었던 종로를 주름 잡는 주먹 김두한과 뭐 일본인 뭐 야쿠자 뭐 하야시의 대결 뭐 이런 거 할 때 종로는 바로 청계천 바로 위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김두한과 남촌 그러면은 명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인 하야시 뭐 이렇게 뭐 대결 구도를 가지고서 야인시대 드라마도 만들었고 뭐 여러분 사달라 사달라 하던 그 김영철 아시죠? 그게 바로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인데 그 김두한이 이제 있었던 북촌 지역은 조선인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야시가 있었던 지역은 이 남촌 명동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철도는요, 일본이 조선에다가 철도를 놓은 거는 자기들 목적 때문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철도를 놔준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철도가 들어선 게 경인선 철도였는데, 개항장인 인천과 서울을 연결함으로써 개항장에 상륙한 일본군들이 빠른 시간 안에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곳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이제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부선 그리고 부산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같은 철도들을 놓게 되는데 이 철도들은 다 만주를 통한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들이었습니다. 군수 물자를 수송을 하고 일본군을 수송하는 그래서 이제 뭐 경의선 철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철도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일본은 철도를 세우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거 외에 경제적인 수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쌀이라던가 주요 자원을 수탈을 하고 일본의 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경부선 같은 철도들은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것들을 이제 군사라던가 물품 등을 대륙으로 수송하는 그런 철도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공업 생산품들을 부산에서 싣고 서울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남북관통 여기 한반도의 철도 노선을 보시면 일본, 한국, 만주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남북관통선 이게 이제 경의선, 경부선 같은 철도들을 얘기하고요. 항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중심 도시와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전라선이라던가 전라선이나 호남선 그리고 저기 군산으로 연결하는 장항선 같은 이런 선들이 주로 주요 도시들과 곡창지대를 연결을 하면서 우리의 쌀과 경제력을 수탈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됐었던 철도입니다.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은 철도망 연결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목포를 연결을 하고 있는 호남선이나 경부선 이렇게 올라오죠. 네, 대전이 그래서 뜨기 시작한 거고요. 신의주로 연결을 해서 그대로 중국 본토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원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원선은 지금 모양을 보시면 원산에서 따라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러시아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연해주로 진출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철도도 완성을 시켰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던가 중국의 철도망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노선도 이쪽으로 연결하는 노선과 여기 원산을 지나서 연해주로 연결하는 노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유라시아를 대륙으로 연결을 하고 동북아시아 철도망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경성이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철도망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끊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게 바로 해저 터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쪽에 이제 좀 까먹을만 하면은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게 부산과 시모노세키 등을 연결을 하는 철도망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자라고 우리한테 제안을 해오고 그러는데 인터넷 여론만 보더라도 어림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물이 부산까지 도착을 해서 부산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철도가 연결이 돼서 최종 목적지가 도쿄를 지나 이쪽에 이제 뭐 요코하마나 요코하마인가요? 요코하마 뭐 이런 도시로 연결이 돼 버리면 이곳에서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버린다. 그리고 또 태평양에서 들어온 선적물도 이곳에서 철도망을 이용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일본과의 그 해저 터널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쪽도 가까워서 이쪽을 연결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철도망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쪽에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내용들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조금 시간이 되니까 옆으로 가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한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국사연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한글 보급화 관련된 얘기 해볼까요? 일단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죠. 1940년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한글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잡혀갔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어학회의 원류가 되는 조선어 연구회라던가 그 이전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글 보급은 일본이 일본어 교육을 강화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한글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일제가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국어는 일본어다 이런 인식을 박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국어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의 국어시간이 아닙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국어시간이라고 얘기했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시수 자체가 증가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과목이랑 일주일에 3번 하고 4번 하는 과목이랑 그 주요도가 다르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일본어의 수업 시수는 증가하고 그런가 하면은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차 교육령 때는 3차 때는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고 그리고 1941년 이후에는 조선어는 아예 배우지 못한다 그랬었죠. 학교에서 뭐 일본말 쓰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일본어의 영향이 우리 국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그런 한글을 연구하는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1921년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고요. 한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조선어 강습회도 이제 개최하기도 하고 또 한글 연구와 대중화를 위해서 각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지정을 하는데 그게 오늘날의 한글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날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그러면 일제시대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각야날이 그 원래 모습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사용하는 한글 잡지라고 하는 잡지도 창간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30년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그 규모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회에서 학회로 한 단계 더 키운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라고 부르는 표준어가 어떻게 정해져서 왔는지를 이제 보는 역사를 본다면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안이라고 통일안이라고 하는 안을 제정을 하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말 큰사전 나중에 이제 우리말 큰사전이 되는데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그냥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 일상생활에서도 한국말 못 쓰게 하고 또 학교에서도 못 쓰게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선학회의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조선인들을 조선인으로 남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니까 일본의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제가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작을 통해서 조선어 학회를 1942년에 해산을 시키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제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오래간만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서 뭐 고생들 하셨는데요.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네, 그냥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뒤에 나오는 한국사 연구에 대한 그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종교계의 변화라던가 문화예술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